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쭉 훑어보는데, 정말 흥미로운 채용 공고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크리에이터 미스터 비스트가 바이럴 마케팅 총괄을 뽑는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바이럴 총괄이라니요? 하하, 그렇죠. 바이럴이라는 게, 무슨 총괄 책임자를 둬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나요? 저는 그게 그냥 운 좋게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아, 한때 예측 불가능한 감이나 분위기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바이럴 현상이요. 이제는 데이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정교한 비즈니스 전략,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와, 과학의 영역이요? 단순히 한 명을 뽑는다는 걸 넘어서 입소문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이 시스템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개인 크리에이터를 넘어 미디어 산업 전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네네. 거대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어떻게 예측 불가능한 쇼를 기술적으로 정복하려 하는지, 또 음악 산업은 인공지능과 어떻게 손을 잡는지, 그리고 이런 힘의 집중이 결국 어떤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이면의 날카로운 시선까지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미스터 비스트 이야기부터 좀 더 자세히 풀어보죠. 공고 내용을 보니까 단중이 조회수를 높일 마케터를 뽑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반복 가능한 성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미스터 비스트의 유튜브 채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의 간식 브랜드, 핀테크 사업, 소매업까지 확장되는 모든 사업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바이럴 공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와, 공식이요. 예전에 오레오가 슈퍼볼 정전 사태 때 덩키 인 더 다크 캠페인 성공시킨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아주 재치 있었죠. 그땐 그게 순발력과 우연의 산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 시스템과 전문가 팀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는 하나의 기술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던 1인 천재 크리에이터의 시대는 이제 끝난 걸까요? 앞으로는 크리에이터 개인의 창의력보다 그를 둘러싼 비즈니스 시스템의 힘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실제로 크리에이터 경제가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라면요? 창업자 개인의 감각에만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거죠. 창업자가 없어도 대규모로 운영 가능한 시스템, 즉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자료를 보면 유닐레버나 로레알 같은 거대 기업들도 이미 크리에이터 주도 성장을 핵심 비즈니스 인프라로 삼고 있다고 하거든요. 개인의 브랜드를 시스템화하려는 시도. 아, 이런 흐름이 코미디언이자 사업가인 케빈 하트의 행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가 최근 자신의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확장하려고 오센틱 브랜드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었죠. 네, 이 파트너십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규모와 유산입니다. 규모와 유산. 오센틱 그룹은 쉐킬 오닐이나 데이비드 베컴 같은 스타들의 브랜드를 관리하면서 연간 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는 소매 판매를 일으키는 거대 기업이거든요. 40조 원이요? 네, 케빈 하트는 이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해서 자기 브랜드를 확장하는 동시에 본인이 직접 오센틱 그룹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아, 주주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브랜드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유산이 되도록 장기적인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인기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인 셈이죠. 개인 크리에이터조차 자신의 성공을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는군요. 이런 통제와 예측 가능성에 대한 갈망이 산업의 가장 큰 플레이어들에게서는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넷플릭스죠. 맞습니다. 넷플릭스가 30년 역사의 주간 라이브 레슬링 쇼 WWE raw를 독점 서비스하기로 한 계약 말이죠. 네, 이 쇼를 자료에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더라고요. 움직이는 혼돈, 케오스 인 모션 그 자체라고요. 하하, 정말 적절한 표현이네요. 각본이 있긴 하지만 팬들 반응에 따라 내용이 막 바뀌고 선수들 부상 같은 돌발 상황도 계속 터지고요. 리허설도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완벽하고 끊김없는 스트리밍 경험을 생명처럼 여기는 넷플릭스가 왜 이런 통제 불가능한 혼돈 덩어리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넷플릭스의 거대한 야망과 딜레마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야망과 딜레마요? 네. 매주 3시간씩 이 예측 불가능한 쇼를 전 세계에 안정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철인 3종 경기에 뛰어든 셈이죠. 자료에서는 이걸 엔지니어링 건틀릿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엔지니어링 건틀릿. 그러니까 일종의 시험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콘텐츠 계약이 아니라 넷플릭스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야 하는 실험대인 거죠. 만약 생방송 중에 서버가 터지거나 화면이 끊기는 대형 사고라도 나면 와, 그 파장은 정말 엄청나겠는데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예측 불가능한 시청자 급증이나 방송사고 같은 온갖 돌발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주 극도로 탄력적인 플랫폼을 갖췄다는 걸 증명해야만 합니다. 아, 만약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요. 넷플릭스는 앞으로 슈퍼볼 같은 스포츠 중계를 포함한 모든 라이브 이벤트 시장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겁니다. 기술로 시청 경험의 한계를 넘으려는 시도 다른 곳에서도 보이더라고요. NBC 유니버설의 스트리밍 서비스 피콕이 돌비와 손잡고 영상이랑 음향 기술을 아예 통합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아, 그거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어떤 문제죠? 화면이 너무 어둡다는 시청자들의 고질적인 불만 말이죠. 저도 예전에 인기 드라마 마지막 시즌 볼 때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밝기를 최대로 하고 눈을 막 개슴츠레 뜨고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하,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시청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슈퍼볼이나 동계올림픽 같은 핵심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를 남들보다 더 생생하고 몰입감 있게 보여주겠다? 뭐 이런 기술로 경쟁사를 압도하려는 명확한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컨텐츠를 제공할 때 결국 차별점은 얼마나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거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4,100만 명의 피콕 구독자들에게 확실한 무기를 쥐어주려는 거죠. 기세의 혁신이율 엑스트림 더멍을 넘어서 이제는 창작의 영역까지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음반사 유니버셜 뮤직 그룹 UMG가 AI 기술 기업 엔비디아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건 또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걸까요? 엔비디아가 개발한 뮤직 플래밍고라는 아주 흥미로운 AI 모델이 있는데요. 이걸 UMG의 방대한 음악 카탈로그에 도입하는 겁니다. 뮤직 플래밍고요? 네. 이 AI는 단순히 이건 록음악, 저건 재즈 하고 장르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화음 진행이나 곡의 정서적 흐름,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처럼 인간이 음악을 감성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모방해서 분석한다고 해요. 음악의 느낌이나 분위기를 AI가 이해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책임감 있는 AI라는 말을 전면에 내세우는 걸 보면 뭔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솔직히 이런 말들이 기업들의 면피용 구호처럼 들릴 때도 있거든요. 아티스트를 참여시킨다고 해서 결국 비용을 절감하고 창작 과정을 자동화하려는 거대 기업의 본질적인 목표가 바뀔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AI가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결국 인간 아티스트의 자리를 빼앗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UMG와 엔비디아도 그 점을 의식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바로 전용 아티스트 인큐베이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 아티스트 인큐베이터요? 네, 아티스트들이 직접 이 AI 도구를 테스트하고 자신들의 창작 과정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피드백을 주면서 설계 과정 자체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아하, 이들의 목표는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범용적인 AI 결과물, 그러니까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개성 없는 결과물을 막고 철저히 아티스트 중심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AI를 창작의 대체제가 아닌 조력자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팬들 입장에서도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신나는 음악이나 조용한 음악 같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비 오는 날 오후의 쓸쓸함과 닮은 음악 같은 훨씬 더 감성적인 기준으로 음악을 발견하는 경험도 가능해지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나의 지금 감정이나 특정 문화적 맥락에 딱 맞는 음악을 AI가 찾아주는 거죠. 단순한 재생 목록 추천을 넘어선 훨씬 더 개인화되고 미묘한 차원의 음악 큐레이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술과 콘텐츠가 결합하면서 미디어 기업들의 힘은 정말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큰 힘을 얻기 위한 인수합병 시도가 나타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검토한 자료 중 하나는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합병 가능성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루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특정 매체의 분석과 주장이 담겨 있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견해에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 중 하나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 무려 8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합병이 오크 미디어 괴물, 즉 깨어있는 척하는 미디어 괴물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주장의 근거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주 고전적인 반독점 문제예요. 반독점 문제. 만약 두 회사가 합병하면 전체 스트리밍 시장의 약 3분의 1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건 전통적인 반독점법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는 시장 점유율인 30%를 훌쩍 넘어선다는 거죠.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군요. 그런데 기사의 논조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두 번째 근거가 바로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기사는 넷플릭스가 2020년 정치 기부금의 98%를 민주당에 헌금했다는 사실과 CEO가 민주당 슈퍼팩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콘텐츠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군요. 큐티스나 퀸 오브 콜 같은 특정 작품들을 예로 들면서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통해 급진적인 진보 의제를 대중에게 주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합병 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한 사실까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업의 경제적 규모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진 문화적 영향력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배경이군요. 네, 바로 그런 셈이죠. 정말 거대한 담론이네요. 이런 거시적인 담론과 논쟁 속에서도 결국 산업은 사람과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스트리밍 거인들 사이의 인재 경쟁도 아주 치열하던데요. 아마존이 넌스크립트, 그러니까 리얼리티 쇼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넷플릭스에서 러브 이즈 블라인드 같은 히트작을 만든 제니 레비를 총괄로 영입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앞서 넷플릭스와 WWE 이야기를 나눴지만 바로 이런 인재 영입이 그 전쟁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고의 라이브, 논스크립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경쟁은 결국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을 확보하는 경쟁과 직결되니까요. 아마존이 이 분야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군요. 네, 맞습니다. 성공 공식의 반복도 여전하고요. 시드니 스웨인이 주연의 심리 스릴러 하우스메이드가 1억 3,300만 달러라는 엄청난 흥행 수익을 거두자마자 바로 속편 제작이 확정됐더라고요. 이건 역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시스템화의 또 다른 예시입니다. 아, 이것도요? 네. 하나의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걸 곧바로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할리우드의 검증된 공식이죠. 배우 루다크리스가 액션 전문 제작사랑 손잡고 새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검증된 스타와 검증된 제작사의 결합은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 됩니다. 거대한 담론 아래에서 이렇게 산업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군요. 네. 정말 흥미로운 흐름이네요. 오늘 우리는 바이럴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현상이 어떻게 과학적 시스템으로 변모하고 있는지에서 시작해서요.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혼돈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기술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AI가 창작의 영역에 어떤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던지고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혁신과 성장의 이면에는 거대 미디어 권력의 집중이라는 현상이 있고 이것이 때로는 아주 날카로운 정치적,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현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예측 가능성과 통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럴을 예측하고 스트리밍 오류를 통제하고 심지어는 음악의 감성까지 AI로 분석하고 시스템화하려고 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세상 속에서 WW 로의 예측 불가능한 혼돈이나 아티스트의 예측 불가능한 영감처럼 통제되지 않는 인간적인 요소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가장 강력한 시스템조차 길들일 수 없는 바로 그 무언가가 앞으로 콘텐츠의 핵심적인 차별점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